만약 제가 여러분의 마당에서 가장 그늘지고 쓸모없는 구석이 사실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경작 공간 중 일부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그늘을 보고 햇빛이 없으면 정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영양가 있고 가장 수요가 많은 작물 중 일부는 완전한 햇빛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늘을 선호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번성하기 위해 그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늘을 이점으로 바꾸는 12가지 작물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몇 가지는 정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는 파운드당 $100 이상에 팔립니다. 다른 하나는 15,000년 동안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그늘을 견딜 수 있고 매우 맛있으며 아소구역 이상에서 자라는 유일한 열매 맺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탑 1 램프. 가장 먼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램프는 야생 부추라고도 불립니다. 이 소박한 작은 식물들은 은방울꽃처럼 생겼고 마늘 향이 납니다. 그리고 북미 전역의 고급 파머스 마켓과 레스토랑에서는 한 묶음에 20, $30, 때로는 그 이상에 팔립니다. 셰프들은 램프에 완전히 열광합니다. 매년 봄 최고급 레스토랑들은 마치 휴일처럼 램프 시즌을 메뉴에 선보입니다. 그리고 채집가들은 묻힌 보물처럼 램프밭을 지킵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램프는 숲속 식물입니다. 그들은 화렵수림의 그늘진 바닥에서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그들은 완전한 햇빛을 싫어합니다. 낙엽수, 참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아래에 얼룩덜룩한 그늘과 유기물이 풍부한 촉촉한 흙을 주면 매년 다시 돌아와 스스로 천천히 퍼질 것입니다. 문제는 램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씨앗에서 진정으로 생산적인 밭을 만들려면 5와 7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램프 구근이나 모종을 사서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정착하면 거의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년생 식물입니다. 영원히 다시 돌아옵니다. 한 식물당 한 잎 이상 수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정 연도의 밭의 3분의 1 이상을 수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10년 안에 다시 심을 필요 없이 매년 봄 여러분에게 수확물을 안겨줄 밭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램프는 북미 동부 지역 원주민들의 주요 봄철 식량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유행하는 미식가의 발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10,000원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왜 이 많은 작물들이 그늘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숲 캐노피 아래, 산 그림자 속, 가을 옆, 울창한 나무 덮개 아래에서 진화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낮은 빛 속에서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인간은 그들 중 많은 것이 비범하게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작물들을 그늘진 마당에 심을 때 여러분은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정확히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의 나머지를 살펴보는 동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탑 2 생강. 여러분은 식료품점에서 생강을 사봤을 것입니다. 아마 파운드당 5, 슈그, 심지어 $7를 2번 생각하지 않고 지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늘진 정원 침대에서 생강을 직접 키우고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생강은 열대 하층 식물입니다. 야생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나무 캐노피 아래에서 자라며 이곳에서 역과된 간접 햇빛을 받습니다. 생강은 잎을 태우고 지하 줄기 성장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오후 햇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강이 원하는 것은 따뜻한 온도, 꾸준한 습기, 비옥한 유기토양, 그리고 그늘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초보 재배자들이 놓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식료품점 생강으로 시작하세요. 표면에 눈이 보이는 조각, 즉 작은 생장 마디가 있는 것을 구입하세요. 하룻밤 동안 담가둔 다음 그늘진 레이스드 베드나 화분에 약 2인치 깊이로 심으세요.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몇 주 안에 녹색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강은 완전히 성숙하는데 약 8, 10개월이 걸리지만 셰프들이 실제로 선호하고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더 부드럽고 연한 맛을 위해 4개월 일찍 작은 조각들을 뽑아내는 푸스와 그린 하버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생강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약용 식물 중 하나입니다.
3,000개 이상의 동료 심사 연구가 생강의 항염증, 항구토, 면역력 강화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생강은 400가지 이상의 다양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뒷마당에서 이 약의 가장 신선하고 가장 강력한 버전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톱사임, 강황, 생강과 같은 괴속하고 같은 재배 조건과 같은 야생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파운드당 어쩐지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신선한 강황은 건강식품점에서 파운드당 8.12달러에 팔리고 유기농 신선 강황은 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한편 강황 보충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계 산업입니다. 활성 화합물인 커큐민은 현존하는 가장 많이 연구된 천연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5,000년 이상 사용되었으며 현대 연구는 그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확인시켜줍니다. 생강과 똑같이 재배하세요. 부분적인 그늘에서 완전한 그늘, 따뜻하고 습한 조건, 비옥한 토양, 꾸준한 물, 봄에 건강식품점에서 뿌리줄기를 심고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가을에 수확하세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선한 강황은 말린 강황 가루보다 생체 이용률이 100배 더 높습니다. 즉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그늘진 정원에서 키운 신선한 뿌리에서 유익한 화합물을 어떤 보충제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생화학입니다. 톱살, 시금치. 이제 6주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금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소 중 하나이며 거의 아무도 시금치가 그늘을 선호하는 작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금치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고는 한 달 안에 왜 씨앗이 맺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시금치는 중앙아시아의 서늘한 산악지역에서 진화했습니다. 시금치는 더위를 싫어합니다. 강렬한 직사광선도 싫어합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생물학적 생존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금치는 계절이 끝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서둘러 씨앗을 생산합니다. 이것을 추대 볼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추대하면 모든 잎이 쓴맛이 나고 식물은 본질적으로 끝납니다. 그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시금치를 오전에 햇볕을 받고 오후에 그늘이 지는 곳이나 얼룩덜룩한 빛이 비치는 나무 아래에 심으세요. 이것은 시금치의 원래 서식지를 모방합니다. 잎은 부드럽게 유지되고 식물은 영양 생장을 계속하며 수확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달 연장됩니다. 그늘진 곳에서는 많은 기후에서 한여름까지 시금치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햇볕이 잘 드는 정원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더위로 시금치를 잃었을 때 말이죠. 시금치는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칼로리당 철분, 칼슘, 엽산, 비타민 A와 K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터프오, 버섯. 이것은 식물적인 의미에서의 작물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그늘 재배자이자 어떤 가정 정원사라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수익성 높은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목록에 속합니다.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와인캣버섯. 이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기능성 약입니다. 고급 식재료입니다. 최첨단 신경과학 연구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노루궁뎅이버섯은 뇌 건강과 신경 회복에 중요한 단백질인 신경 성장인자 nerve growth factor를 자극하는 능력에 대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 있습니다. 버섯은 흙에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통나무, 톱밥블록, 집단에서 키웁니다. 말 그대로 버섯 종균으로 나무 조각에 접종하고 그늘진 곳에서 촉촉하게 유지하면 몇 년 동안 식량을 생산합니다. 통나무의 표고버섯을 재배하려면 화렵수 통나무에 구멍을 뚫고 버섯균을 받고 왁스로 밀봉한 다음 마당에 그늘지고 습한 구석에 통나무를 기대어 놓습니다. 6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4년에서 6년 동안 계속됩니다. 가든 자이언트라고도 불리는 와인캣 버섯은 모든 버섯 중에서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 우드칩 층 위에 균을 뿌리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들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 재료를 분해하면서 토양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은 엄청납니다. 고급 버섯은 파운드당 10, 30달러에 팔립니다. 생산적인 표고버섯 통나무 하나는
6년 동안 매년 24파운드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통나무 10개가 있는 그늘진 코너는 상당한 수입원이 됩니다. Top 6 마이너스 레터스, 마이너스 레터스. 여기 야생의 역사를 가진 야생 식물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레터스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광부들이 혹독한 겨울 동안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먹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시원하고 그늘진 습한 환경에서 야생으로 자라며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오늘날 이 식물은 특이한 외형과 섬세하고 거의 물밤 같은 맛으로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스팅 메뉴에 등장하는 특별한 녹색 채소입니다. 줄기가 중앙을 통과하여 자라는 둥근 잎은 접시 위에서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씨앗에서 약 40일 만에 자라며 그늘과 서늘한 온도에서 잘 자랍니다. 스스로 씨앗을 풍성하게 뿌리므로 한 번 심으면 매년 저절로 다시 자라며 본질적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가정 재배자에게는 그늘진 침대에 추가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쉽고 흥미로운 작물 중 하나입니다. 파머스 마켓에서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판매되는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톱 쉐브 소렐. 소렐은 전문 셰프들은 알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작물입니다. 다년생 식물입니다. 한 번 심으면 매년 더 크고 더 생산적으로 다시 자랍니다. 그늘을 아름답게 견딥니다. 사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는 여름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고 추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맛은 특별합니다. 상큼하고 레몬 맛이 나며 거의 전기 같은 맛입니다. 이는 잎에 있는 옥살산에서 나오는데 시큼한 맛을 내는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셰프들은 소스, 수프, 샐러드에 사용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연어와 곁들인 소렐 소스가 수세기 동안 메뉴에 있었던 고전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재배 비결이 있습니다. 그늘에서 자란 소렐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란 소렐보다 더 부드럽고 덜 시큼한 잎을 생산합니다. 낮은 빛은 식물이 옥살산을 더 느리게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늘에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깥 잎을 계속 수확하면 식물은 계속 자랍니다. 거의 죽일 수 없습니다. 일단 정착하면 가뭄에 강하고 추위에 강하며 완전히 사슴에 대한 내성이 있습니다. 톱 8 비비추. 잠깐, 비비추요? 조경용으로 모두가 키우는 관상용 식물이요. 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이미 몰랐다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 있습니다. 비비추는 일본에서 식용입니다. 우루이라고 불리는 비비추 새싹은 전통적인 봄 채소입니다. 이른 봄에 잎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땅에서 막 돋아날 때 수확하며 삶거나 굽거나 수프에 넣어 먹습니다. 맛은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하게 순하고 약간 달콤합니다. 비비추는 현존하는 가장 그늘을 잘 견디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거의 죽이기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당에 비비추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식용 다년생 작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두껍고 곧게 뻗은 새싹을 가진 품종이 식용으로 가장 좋습니다. 칼슘, 서맨서브스턴스, 엘레강스 등이 자주 추천됩니다.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비비추가 살충제 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직접 키운 비비추를 먹고 항상 조리해서 드십시오. 생 비비추는 가벼운 소화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작물은 이미 가지고 있다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매년 봄 영원히 생산되며 거의 아무도 이것이 음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탑큰 고추냉이. 이제 여러분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할 것입니다. 진짜 고추냉이 와사비아 자포니카, 와사비아 자포니차. 신선한 고추냉이 뿌리 줄기는 파운드당 71.65달러에 팔립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식량 작물 중 하나이며 전문 일본 식료품점이나 매우 고급 레스토랑, 공급업체 근처에 있지 않으면 거의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희귀하고 비쌀까요? 전통적인 조건에서는 재배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45.5대 워링아웃 잘는 차들 1대부 차르나시 사이에 서늘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높은 습도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물 또는 최소한 매우 촉촉하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은 그늘이 필요합니다. 야생에서 고추냉이는 일본의 서늘한 상한 가을가에서 숲 식물의 캐노피 아래에서 자랍니다. 직사광선은 고추냉이를 죽입니다. 높은 온도는 고추냉이를 죽입니다. 배수가 나쁘면 고추냉이를 죽입니다. 하지만 여기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당에 시원하고 그늘지고 습한 구석이 있다면 특히 태평양 북서부,
영국, 캐나다 일부 지역 또는 미국의 서늘한 상한 지역에 있다면 고추냉이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미기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확 가능한 뿌리 줄기를 생산하는데 18개월에서 2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잎과 줄기도 식용이며 도중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새우시, 조각에 대한 생각을 진정으로 바꿀 사실이 있습니다. 스시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고추냉이의 최대 99%는 진짜 고추냉이가 아닙니다. 서양 고추냉이, 겨자, 녹색 식용, 색소의 혼합물입니다. 진짜 고추냉이에 있는 맛 화합물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휘발성이 강해서 갈아낸 후 15분 이내에 사라집니다. 따라서 먹기 직전에 갈아낸 신선하고 뒷마당에서 키운 고추냉이는 일본 밖에서는 거의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직접 키워보세요. 지구상에서 다른 거의 아무도 신선하게 먹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해보세요. 탑10, 카다메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다멈을 식료품점에서 526달러의 작은 병에 담아 파는 이국적인 향신료로 생각합니다.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카다멈이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이며 지구상에서 무게당 가장 가치 있는 향신료 중 하나로 사프란과 바닐라 바로 뒤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카다멈은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의 숲 바닥이 원산지이며 열대림의 울창한 캐노피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거의 완전히 그늘에서 진화했습니다. 직사광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으면 고생하고 타들어가며 거의 생산하지 못합니다. 비옥한 토양과 꾸준한 수분 공급이 있는 깊고 습한 그늘에 심으면 해마다 열매를 맺는 생산적이고 오래 사는 다년생 식물이 됩니다. 꼬투리는 손으로 수확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품질 카다멈이 그렇게 비싼 이유입니다. 한 식물은 일단 자리를 잡으면 최대 10년 동안 꼬투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카다멈은 고대부터 고급 향신료로 거래되었습니다. 이집트 미라 방부 처리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바이킹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카다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카다멈 소비국은 카다멈이 재배되는 인도가 아닙니다. 커피에 갈아 넣고 환대의 상징으로 매일 소비되는 중동 국가들입니다. 서늘한 기후에서는 카다멈을 큰 화분에 심어 실내에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지역, USDA 8구역 이상에서는 그늘진 곳에서 1년 내내 실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식물 자체는 키가 크고 무성하며 열대적이라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관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비싼 향신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타플레버, 땅콩 그라운드넛. 이것은 전체 목록에서 가장 큰 놀라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즉시 찾으러 가고 싶을 것입니다. 땅콩 그라운드넛, 홈니스 헙니스, 인디언 감자, 인디언 포테이토 또는 학명으로는 아피오스 아메리카나, 에이피오스 아메리카나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땅콩 is peanuts이 아닙니다. 땅콩 게이더 그라운드넛은 북미 원산의 덩굴식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전역의 그늘지고 습한 숲 지역에서 야생으로 자랍니다. 대륙 전역의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순례자들이 도착하여 첫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을 때 땅콩 그라운드넛, 이 그들을 기에서 구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은 땅속의 작고 전분질의 덩이줄기 무리를 생산합니다. 마치 흙 아래 묻힌 식용 구슬 목걸이처럼 감자와 밤을 섞은 듯한 맛이 납니다. 풍부하고 고소하며 약간 달콤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영양 사실이 있습니다. 땅콩 그라운드넛은 일반 감자보다 단백질이 대략 3배 더 많습니다. 3배요.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게는 식단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였습니다. 덩굴 자체는 부분적인 그늘에서 완전한 그늘에서도 잘 자라며 울타리를 감고 관목 사이로 뻗어나갑니다. 콩처럼 질소 고정 식물로 자라면서 실제로 토양을 개선합니다. 일단 정착하면 가뭄에 강합니다. 다년생 식물로 매년 다시 자라며 덩어리가 커질수록 더 많은 덩이줄기를 생산합니다. 삶거나 굽거나 튀기거나 으깨어 먹을 수 있습니다. 첫 서리가 내린 후에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덩굴의 꼬투리 형태로 생기는 씨앗도 작은 콩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북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식량 식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땅콩 그라운드넛은 현대 정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아무도 재배하지 않습니다. 묘목 판매점에서도 거의 찾을 수 없으므로 출처를 찾아낸다면 자생식물 묘목 판매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희귀한 것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마당을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짐작하지 못할 역사를 가진 것입니다. 그늘진 구석, 약간의 습기, 기어오를 울타리. 필요한 것은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같은 장소, 같은 뿌리에서 여러분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톱소니, 포포, 퍼퍼. 사람들이 멈춰 서서 잠깐 저거 진짜야? 라고 말하게 할 작물로 목록을 마무리해 봅시다. 포포 아시미나 트리로바, 에이시미나 트리로바. 저는 북미에서 가장 큰 자생 과일입니다. 바나나와 망고를 교배하고 바닐라 커스터드 향을 더한 다음 어찌어찌하여 여러분의 뒷마당 나무에서 자라게 한 것 같은 맛이 납니다. 질감은 부드럽고 크리미하며 거의 푸딩 같습니다. 맛이 너무 열대적이라서 처음 먹어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대 기후에서 자랐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확실히 포포를 살 수 없습니다. 포포는 익으면 유통기한이 극히 짧아 2~3일 정도입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유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일반 식료품점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파머스 마켓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포포를 먹는 유일한 방법은 야생에서 채집하거나 직접 재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늘과의 연관성으로 이어집니다. 포포는 북미 동부숲의 하층부가 원산지입니다. 어린 포포나무는 정착하려면 실제로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더 큰 나무의 캐노피 아래에서 자라도록 진화했으며 어린 포포의 직사광선이 비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죽을 것입니다. 성목은 더 많은 빛을 견딜 수 있지만 얼룩덜룩한 그늘에서 번성하며 그늘진 마당에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그들은 20대 크나큰 9대까지 추위에 강합니다. 잎에 해충이 싫어하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해충 문제가 없으며 이는 사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가장 낮은 유지 보수 과일나무 중 하나입니다. 여기 사람들을 놀라게 할 역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포포는 수천 년 동안 북미 동부 지역 원주민들의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포포를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몬티첼로에서 포포를 재배했습니다. 루이스와 클라크는 탐험 중 식량 공급이 부족했을 때 생존을 위해 포포를 먹었습니다. 이 과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들 중 일부를 먹여 살렸지만 그 후 문화적 기억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과일을 되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포포 애호가들이 있습니다. 오하이오와 메릴랜드 같은 주에서는 매년 포포 축제가 열리는데 사람들이 단지 포포 맛을 보기 위해 몇 시간씩 여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아무도 포포를 재배하지 않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뒷마당 그늘에서 대륙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특별한 과일을 조용히 생산하는 포포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차 수분을 위해 2그루의 나무를 심으세요. 몇 년 동안 정착하도록 내버려 둔 다음 친구와 가족에게 그들 대부분이 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을 나눌 준비를 하세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늘진 마당에서 최대 생산량을 얻기 위한 몇 가지 빠른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층별로 생각하세요. 숲에는 캐노피, 하층 식생, 그리고 지면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늘 정원도 그래야 합니다. 배경에는 땅콩 그라운다스와 같은 키 큰 덩굴, 중간에는 생강과 강황 같은 중간 높이의 작물, 그리고 아래에는 마이너스 레터스나 소렐 같은 낮은 지피식물을 심으세요. 공간을 늘리지 않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늘에서는 흙이 전부입니다. 그늘진 흙은 촉촉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져지고 혐기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즈드 베드를 만들거나 기존 침대를 퇴비, 낙엽 부엽토, 오래된 나무 칩으로 깊이 개량하여 그늘 작물이 필요로 하는 느슨하고 비옥하며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드세요. 단순히 퇴비화된 잎인 낙엽 부엽토는 그늘 정원의 가장 좋은 계량제 중 하나이며 완전히 무료입니다. 셋째, 생태계를 포용하세요. 그늘 정원은 자연적으로 잎과 유기잔해를 축적합니다.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흙 표면에 잎 멀치층을 남겨두세요. 그것은 온도를 조절하고 수분을 유지하며 토양 생물을 먹여 살리고 천천히 풍부한 부엽토로 분해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그늘 작물이 선호하는 정확한 조건입니다. 특히 버섯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넷째, 반사 표면을 사용하세요. 그늘이 나무가 아닌 구조물에 의해 발생한다면 흰색 또는 은색 반사 재료, 심지어 흰색으로 칠한 판자나 울타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주변의 빛을 재배 지역으로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햇볕 스트레스를 추가하지 않고도 빛 수준을 의미 있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공격적으로 연이어 심으세요. 많은 그늘 작물은 계절이 짧기 때문에 2, 3주마다 새로운 배치를 심으세요. 이것은 수확 시기를 조절하여 모든 것이 한 번에 성숙하지 않고 항상 수확할 준비가 된 것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늘은 정원 가꾸기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재배 환경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 환경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한 묶음에 2달러에 팔리는 램프, 파운드당 1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신선한 고추냉이, 고급 버섯, 사프란과 바닐라 다음으로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금보다 무게당 가치가 더 높았던 향신료 카다멈, 감자보다 단백질이 3배 많은 잊혀진 북미 슈퍼푸드 땅콩, J 그라운드넛.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너무나 희귀하고 특별한 과일 포포가 여러분 근처 뒷마당 그늘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마당의 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알아낸 정원사들은 자신들을 더 잘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키울 수 없는 것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강력한 위치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달아 어떤 작물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포포에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맛보면 다시는 그늘진 마당을 똑같이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배우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에 잊혀진 구석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고 했던 역사와 잠재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심으세요. 다음 보물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